어이같이 술 한 잔해! 손님 많이 취하셨어요. 주정! 주정! 그만 부리고 나가, 이 새끼야!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찬물에 곱창을 헹구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손이 시려웠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찬물에 담근 손이 얼얼했습니다. 61살. 곱창집 사장에서 곱창 세척 직원이 됐어요. 언니, 이거 좀 빨리 해줘요. 오늘 물량 많아. 28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회사에서 곱창을 납품받던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지금은 그 회사 막내 직원한테도 이런 소리 듣는 처지가 됐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곱창 속 기름때를 긁어냈어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광진구 아파트 12억. 곱창집 상가 5억. 그때는 그 정도 재산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7만 원 받고 남의 가게 곱창이나 씻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곱창만 씻었어요. 손톱 사이로 기름때가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곱창 냄새가 안 빠졌어요. 언니, 점심 먹고 와. 여자 직원이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밥 사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반말 듣고 턱으로 지시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밖으로 나왔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였어요. 누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손에서 곱창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냄새였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오후에도 곱창 200kg을 더 씻어야 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32만 원. 월세 내고 나면 10만 원 남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체됐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핸드폰을 끄려다 말았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 가족 여행 브이로그. 별 생각 없이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란 바다. 웃음소리. 행복한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흰색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쯤 돼 보이는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사진 찍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했어요. 가족을 향한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1년하고 2달. 그 사람이 사라진 지 그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경찰 조사도 받았고 고소장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외 도피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화면 속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며 따라왔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내 돈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새 핸드폰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영상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시락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가정의 행운과 건강 그리고 가정에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61살이에요. 광진구에서 20년 넘게 곱창집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가게였어요. 단골도 많았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상가 건물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곱창 세척 일용직 노동자예요. 하루 7만 원 받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살아요. 은행 빚이 15억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20억. 그 사람한테 속아서 날린 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5년 전부터였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곱창집은 그때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저녁 6시만 되면 대기 손님이 줄을 섰고 주말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광진구 먹자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20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월 매출이 2천만 원은 나왔습니다. 그 가게를 혼자 운영했어요. 주방에서 곱창 굽고 홀에서 서빙하고 계산까지 다 혼자 했습니다. 직원을 두면 인건비가 아까워서 안 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전부였어요. 결혼은 45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가끔 생각했어요.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현실을 깨달았어요. 못생긴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눈은 작고 코는 낮고 입은 크고 피부는 거칠었어요. 젊었을 때도 남자들이 관심 가져본 적 없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더 볼품 없어졌습니다. 20대 후반에 딱 한 번 남자를 만난 적 있었어요. 동네 오빠였는데 술 먹고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귀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오빠는 다음 날부터 저를 피했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45 생일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가게 문 닫고 빈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결혼 생각 안 하고 살자.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6년을 살았습니다. 61살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못생겼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들 같이 늙으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나 봐요. 오히려 또래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곱창집 일이 힘들어서 살이 안 쪘고 술도 담배도 안 해서 피부가 괜찮았어요. 50대 중반쯤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별 의미 없었어요. 이미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였고 남자한테 관심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 10시에 가게 문 열고 밤 11시에 문 닫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다음날 또 가게 나가는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5년 전 10월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서 홀이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남자였어요. 키가 175cm쯤 되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깔끔하게 생겼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혼자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하자 남자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카운터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서 자리가 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구석 테이블을 안내했어요.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곱창 2인분하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요.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손님 중에 반말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곱창을 구워다 드렸습니다. 남자는 혼자 조용히 먹었어요. 소주를 천천히 마시면서 곱창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깔끔했어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어요. 계산하면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남자는 카드를 건네면서 또 한 번 웃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항상 혼자 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저녁 7시쯤 왔습니다.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곱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조용히 먹고 계산하고 나갔어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대단하세요. 이 정도 손님 받으면서 혼자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자한테 칭찬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다고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계속 왔어요.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가끔 출장 간다고 한 달 정도 안 올 때도 있었지만 돌아오면 또 왔어요. 어느새 5년째 단골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얘기를 나눴어요. 남자는 돌싱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직업은 부동산 회사 이사라고 했어요. 광진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자주 온다고 했어요. 저도 오래 혼자 살았어요. 남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사람이 10년이나 혼자 살았다니 이상했어요. 재혼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2년이 닿으면 모르죠. 근데 굳이 찾지는 않아요. 지금도 편하거든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했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다 나가고 마지막 테이블 몇 개만 남았을 때였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남자 손님 4명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더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소주를 7병이나 마신 상태였어요.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님, 오늘은 이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장사하기 싫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서요. 아줌마가 뭔데 간섭해? 돈 내고 먹는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손 놓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님, 손 놓으시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째 단골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당신 누군데? 술 취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단골 손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봤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제 팔을 놓았습니다. 쳇. 재수없게. 술 취한 남자들은 중얼거리면서 돈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남자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제가 할 일인데 남자가 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자주 이런 일 있으세요? 가끔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생 이런 목소리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단골 손님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간 뒤에도 남아서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테이블 닦고 의자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는 걸 도와줬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남자는 괜찮다며 도와줬어요. 12시가 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밤이 차가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남자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고맙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설렌다. 가슴이 떨린다. 이 기분이 뭐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도와주던 모습, 걱정하던 목소리,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61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설렘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나랑 안 어울려. 나는 못생겼고 늙었고 그냥 곱창집 아줌마일 뿐이야. 저런 깔끔한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을 리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곱창을 더 많이 담아줬어요. 2인분 시키면 3인분만큼 줬습니다. 김치도 새 것으로 담아줬고 파절이도 더 많이 줬어요. 소주 한 병 값에 2병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제가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지난번 일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손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58살 남자한테 귀엽다는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명절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우 세트였어요. 비싼 거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추석 선물이요. 항상 잘 먹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받아요? 받으세요. 사장님이 저한테 맨날 서비스 주시잖아요. 이거라도 드려야죠. 그 사람은 선물을 카운터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쫓아가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한우 세트를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자한테 선물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28대 그 동네 오빠는 술 먹고 한번 그런 일만 있었지 선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한우를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고기였지만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골랐을까? 백화점에 직접 가서 골랐을까? 나 생각하면서 골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단골 손님한테 주는 선물일 뿐이야.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 뒤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 사람이 먹으러 오면 잠깐씩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손님이 없을 때만 그랬습니다.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5분, 10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일 시작하셨어요? 35대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돈 모아서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쉬운 일 아닌데. 뭐 별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깊은 질문은 안 했어요. 이혼한 이유라든지 전처와 아이 얘기는 안 물었습니다. 서로 편한 선에서만 얘기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왔어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 메뉴를 시켰습니다. 곱창 전골을 좋아했어요. 혼자 전골 먹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눈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녁 9시쯤 그 사람이 왔어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그 사람은 코트를 털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곱창 전골을 주문했어요. 저는 국물을 더 많이 끓여서 드렸습니다. 몸을 녹이라고 소주도 서비스로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눈길에 조심해서 가세요. 사장님도요. 그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일찍 닫았어요. 밖을 보니까 눈이 더 많이 왔습니다. 무릎까지 쌓였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천천히 했어요. 오늘은 혼자 소주나 한잔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이블을 다 닫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곱창 몇 점을 구워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땄어요. 혼자 먹는 곱창이 맛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에서 혼자 먹는 술이 씁쓸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외로웠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61년을 살면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외로웠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과 얘기할 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맛있다고 할 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더 외로웠어요. 혼자라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문 밖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온몸에 또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벌써 문 닫았는데. 불 켜져 있길래요. 혹시 아직 계신가 싶어서. 네, 정리하다가 소주 한잔하고 있었어요. 혼자 드세요? 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잔 같이 해도 될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네, 앉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코트를 벗고 앉았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더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곱창을 더 구웠습니다. 그 사람 앞에 접시를 놓았어요.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도 제 잔에 술을 따라줬어요. 건배. 네.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뜨거웠습니다. 눈 많이 오네요. 네, 정말 많이 오네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네, 조금요. 저도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둘 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눈 오는 날 혼자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을 마셨어요. 취기가 돌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사람도 빨개졌습니다. 사장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예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요.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요? 네. 저 못생겼잖아요. 남자들이 관심 안 가져요. 못생기지 않으셨는데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사장님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술이 더 취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그 사람 얼굴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사람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키스였어요. 28 이후 처음 하는 키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뒤로 뺐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술이 확 깼습니다. 뭔 짓을 한 거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저 먼저 가볼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제 그 사람 다시는 못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뒤로 빠지던 모습, 황급히 나가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창피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왔어요. 2주일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선 넘었구나.
5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망쳤구나. 후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10시였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네. 문 닫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놀라서 그렇게 나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었어요. 네. 저도 사장님 좋아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입을 맞췄어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안았어요.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많이 놀랐죠? 그 사람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날 집에 가서 한 달 넘게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요? 마음이 맞았어요. 사장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사장님 생각만 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61살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손님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손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민호 씨. 네, 민지 씨. 서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좋았어요. 그 사람, 아니 민호 씨가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그 사람 것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민지 씨. 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저도요. 집에 가기 싫은데. 저도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 눈에 제가 비쳤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사람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제 손도 그 사람 등을 만졌습니다. 28 이후 처음 만져보는 남자 몸이었어요.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안아서 올려놨어요. 제가 먼저 테이블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네, 아프면 말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28대 동네 오빠랑 한 번 있었던 것 빼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프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프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끝나고 그 사람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민지 씨. 네, 저랑 사귀어 줄래요? 네.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가게에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했습니다. 민호 씨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결혼 못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지 씨는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제 눈에는 예뻐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예쁘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헤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택시에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네,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택시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61살에 처음 사랑을 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가 왔어요. 저녁 7시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장미였습니다. 이거요? 민지 씨 드리려고요. 고마워요. 평생 꽃 선물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장미를 받아들었어요. 향기가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 씨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가게 문 닫을 때쯤 왔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면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내리고 둘이만 있었어요. 매일 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테이블에서, 의자에서, 때로는 주방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요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33년 동안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더 적극적이네요. 민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아니요. 좋아요. 민지 씨가 저를 원하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그 사람도 저를 원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서로 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61살에 처음 해보는 데이트였습니다. 행복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달째 되던 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저희 관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아직은 비밀로 해요. 왜요? 창피해요. 이 나이에 연애하는 거 창피해요.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요. 민호 씨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3달째가 됐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매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집착에 가까웠어요. 민호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나 없으면 어떡해요? 민호 씨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민호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착이 독이 될 줄은요. 3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민호 씨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에 민호 씨가 올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들어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 씨 차를 타고 근교로 나갔습니다. 남한산성도 갔고 양평도 갔고 가평도 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가득 찼습니다. 민호 씨가 제 뺨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웃게 만들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제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뻐 보였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었어요. 민호 씨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요. 떡볶이 좋아한다고 한번 말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보다 라떼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항상 라떼를 사왔어요. 민호 씨 얘기를 다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잘 까먹는데 민호 씨는 다 기억했어요. 장난스럽게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자 민호 씨가 웃으면서 도망갔습니다.
쫓아가서 잡았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장난치고 웃고 보냈어요. 밤에는 가게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 씨 몸이 익숙해졌어요.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지 알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얼굴에 윤기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61살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못생겼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들 같이 늙으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나 봅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도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인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미래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려나 싶었어요. 민호 씨가 청혼하려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얘기였어요. 요즘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투자하기 정말 좋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조금 실망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관심 있는 척했어요. 민호 씨가 하는 일이니까요. 강동구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20억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라니요. 엄청 비쌌어요. 민호 씨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역세권이라서 좋고 재개발 예정지라서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다고 했어요. 2년 안에 3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대출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 아파트하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20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망설여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자기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일을 15년 했다고 했어요. 이런 물건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한다고 했어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민호 씨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하는 눈빛이었어요. 제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벌면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제가 평생 혼자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서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빨리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20억은 큰 돈이었어요. 제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를 믿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15년이나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믿어야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의심하면 안 되죠.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민호 씨가 매일 물어봤어요.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걱정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후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호 씨가 다 해줬어요. 은행 가는 것도 같이 갔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민호 씨가 알아서 해줬습니다. 사인할 곳이 10군데가 넘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호 씨가 다 떼준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은행을 3군데나 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10억, 상가 담보로 4억, 신용대출로 6억을 받았어요. 합쳐서 20억이었습니다. 이자는 월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보여줬어요. 월 임대료가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자 내고도 5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호 씨는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일을 15년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산쯤은 쉽게 하겠죠. 3주째 되던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강동구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역에서 가깝다고 했어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세입자들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 이전하고 나면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산다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믿었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돈이 이체됐어요. 제 통장에서 2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니까 100만 원 남짓 남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17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30억이 된다고 했어요. 10억을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이미 돈을 다 넣었으니까요. 계약 다음 날 민호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호주에 간다고 했어요. 부동산 시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주일 정도 갈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가는 거라서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민호 씨는 원래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고 했어요. 깜빡했다가 어제 회사에서 연락 와서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매일 만났는데 2주일이나 못 만난다니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민호 씨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공항까지 배웅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새벽 비행기라서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날 밤 가게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오래 안아줬어요.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안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물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저녁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으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10통 넘게 보냈어요. 전화도 20번 넘게 걸었습니다. 전부 안 됐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민호 씨는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틀이나 연락이 없다니 이상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호 씨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동산 회사라고 했었거든요. 광진구에 있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비슷한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없었습니다. 광진구에 그런 부동산 회사는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찬찬히 읽어봤어요.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주소로 갔습니다. 강동구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주소를 찾아갔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주소에는 빈 공터가 있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공사 중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2년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속았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썼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20억을 사기당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회사도 없었어요. 핸드폰 번호도 해지됐습니다. 강민호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회사도 가짜였어요. 건물도 가짜였습니다. 계약서도 가짜였어요. 전부 가짜였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연락 왔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호주로 출국했다고 했어요. 계약 다음 날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갔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요? 무슨 가족이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출국 기록 사진이었어요.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뒤에 아이 둘이 있었어요. 대학생쯤 돼 보이는 딸과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싱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인과 아이들이 5년 전에 호주로 먼저 이민 갔다고 했습니다. 기러기 가족이었대요. 강민호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돈을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벌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5명을 더 속였다고 했어요. 전부 50대 이상 여자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었어요. 외로운 여자들이었습니다.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으로 5년 정도 다니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저는 6번째였습니다. 똑같이 당한 6번째 바보였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라서 잡기 힘들다고 했어요. 호주 경찰과 협조는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돈 돌려받기는 힘들 거라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그럼 연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또 연락 왔습니다. 이자를 안 내면 담보를 처분한다고 했어요. 아파트와 상가를 경매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개월 뒤 상가도 넘어갔어요. 전부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재산이 석 달 만에 사라졌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15억이 남았어요. 경매로 받은 돈으로도 대출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15억이 제 빚으로 남았어요. 곱창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세입자들한테 보증금도 돌려줘야 했습니다. 가게 기물을 다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5평이었습니다. 옷 몇 벌만 들고 갔어요.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1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식당 일을 알아봤습니다. 주방 보조 자리가 있었어요. 하루 7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다른 곳도 알아봤습니다. 전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곱창을 납품받던 회사에 갔어요. 거기서 직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곱창 세척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7만 원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지원했습니다. 붙었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곱창을 납품받았어요. 회사 사장이 저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회사 막내 직원한테 반말 듣는 처지가 됐어요.
첫날 출근했을 때 회사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았어요. 그걸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빚은 못 갚았어요. 200만 원으로는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1년 동안 민호 씨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아주던 손길이 사랑한다던 그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에 가서 다리 난간에 서본 적도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곱창 씻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1년하고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이 제 주식이었어요. 가장 싼 게 4,000원짜리였습니다. 그걸 주로 샀어요. 가끔 할인할 때는 3,0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도시락을 데워줬습니다. 계산하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월세 내야 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이었어요. 요즘 유튜브를 자주 봤습니다. 집에서 할 게 없었거든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천 영상 제목이 보였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 가족 여행 브이로그였어요. 별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파란 바다가 나왔어요. 하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가족이 걷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화면 속에 민호 씨가 있었어요. 도시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황급히 잡았어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쳐다봤어요. 민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줬던 그 여자였어요. 부인이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있었어요. 내레이션이 들렸습니다. 딸이 찍은 영상인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로 설명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호주로 이민 와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오랜만에 와서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1년 전에 온 거잖아요. 제 돈 들고 온 거잖아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민호 씨가 부인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따라갔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웃고 있었어요. 부인이 민호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호 씨가 부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한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제 머리도 그렇게 쓰다듬어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싼 식당 같았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와인도 마셨어요. 민호 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이 잔을 부딪혔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쇼핑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큰 쇼핑몰이었어요. 부인이 옷을 골랐습니다. 민호 씨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딸도 뭔가 샀습니다. 아들도 샀어요. 쇼핑백이 여러 개였습니다. 내 돈으로 쇼핑하는구나. 내가 곱창 씻어서 번 돈으로 명품 사는구나. 집 안장면이 나왔습니다. 넓은 집이었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있었어요. 민호 씨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선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내 아파트 12억으로 산 집이구나. 내 상가 5억으로 수영장 만들었구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옆에 뒀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죽이고 싶었어요. 호주로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칼로 찌르고 싶었어요.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 갈 돈도 없었어요.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여권 만들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떨기만 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편의점 앞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울 수도 없었어요. 일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갔어요. 도시락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4,000원이 아까웠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곱창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곱창 기름때를 긁어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호 씨 웃는 얼굴, 부인과 손잡고 걷는 모습, 아이들과 행복해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냥 돈 뜯어낼 호구였을까요? 그날 밤 가게에서 나눴던 사랑도 거짓이었을까요? 저를 안아주던 손길도 사랑한다던 말도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분명히 진짜였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로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진짜였다면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어요.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처음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속았어요. 외로움이 저를 망쳤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그 사람이 이용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아직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 사람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나를 망친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저를 안아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옆방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조심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원래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 보였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곱창을 씻으러 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곱창을 씻어야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출근했습니다. 곱창을 씻었어요. 찬물이 시렸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씻고 또 씻었어요. 이게 제 처벌인가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속은 것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벌 받으면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곱창 세척 일을 하고 있었어요. 15개월째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곱창 냄새에도 익숙해졌고 차가운 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막내 직원한테 반말 듣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빚은 여전했습니다. 15억이 그대로 있었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가끔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중고로 산 작은 텔레비전이었어요. 10만 원짜리였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샀어요. 저녁마다 혼자 방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가 나왔어요.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았어요. 적막한 방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호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골드코스트였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 말았습니다. 화면을 쳐다봤어요. 해변이 나왔습니다.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 구석에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분명히 민호 씨였어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부인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됐어요. 하지만 확실히 봤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되감기를 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역시 민호 씨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부인과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망쳐놓고 도망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죽이고 싶었어요. 호주로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빚을 지고 곱창이나 씻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죽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저를 안아주던 그 사람이 그리웠어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거짓말이었어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나를 망친 사람을 그리워하다니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웠어요. 평생 처음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저를 원해준 사람이었어요. 평생 처음 저를 만져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아요. 전부 계획된 거였다는 것도 알아요. 저를 속이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행복했던 그 석 달은 진짜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은 진짜였어요. 그게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그 거짓말이 너무 좋았다는 게 더 억울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울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도 울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못생겼다고 놀림받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주 울었습니다. 사랑을 알아버려서 그런가 봐요. 따뜻함을 알아버려서 더 외로운가 봅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 걸 그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씻으러 갔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어요. 다음 날도 곱창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씻었어요. 계속 씻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월급 외에 10만 원을 더 줬어요. 성과급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0만 원이 컸어요.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에서 삼겹살을 샀습니다. 5,000원어치 샀어요. 오랜만에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구웠어요. 혼자 먹는 삼겹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망해도 사라지고 속아도 사라지고 빚을 져도 사라지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곱창 씻으면서 15억 빚을 갚으면서 살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죽을 용기도 없으니까요. 가끔은 그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민호 씨 생각이 날 겁니다. 저를 안아주던 그 사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61살에 처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속았어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바보같이 당했어요.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후회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회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느낀 행복이었지만 그래도 행복은 행복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본 행복이었어요. 그게 저를 더 슬프게 만듭니다.